서로 배신하고 싶을 거예요. 삼각 동맹이라고 하지만 뭐 누가 강제로 조약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요. 뭐 대체제가 있으면 배신할 수 있는 건데 서로 독점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고요. 엔비디아가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피크아웃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봤는데 요게 이제 사이클이 더 지속이 된 거죠. 다 틀렸죠. 저는 이형수라고 하고요. 네, IT의 신 이형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책 2권 쓴 작가입니다. 엔비디아가 2년간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 앞으로 엔비디아가 더 오를까요? 사실 올해 굉장히 난이도가 어떻게 높은 질문이었어요. 엔비디아가.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10년 정도 사이클이 지속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에서 투자의 시결은 절반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피크아웃을 해서 투자처로서 매력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지난 2010년대에 일어났던 모바일 혁명을 보면요. 사실 스마트폰 관련 주가들이 제일 세게 갔던 것들은 2010년대 초반이었고 사실 2014년, 15년부터는 사실 그 뒤로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AI 혁명도 이번에는 10년짜리 사이클이라고 대부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투자 시계열로 보면 일단 5년 안에는 기회가 있겠죠.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라는 서비스를 공개한 그 시점이 사실 AI 혁명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게 2년이에요. 2년이 정도 됐는데 문제가 이거죠. 과거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는 인프라 사이클이 딱 2년이 잘 못 갔습니다. 인터넷 혁명 때도 뭐 시스코 같은 회사들이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것들 막 납품하다가 그 뒤로 2년 되고 나서부터 확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오지만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피크아웃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봤는데 요게 이제 사이클이 더 지속이 된 거죠. 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일단 이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인프라 사이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핵심 대만의 TSMC 그리고 국내 SK하이닉스 뭐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삼각 동맹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서로 배신하고 싶을 거예요. 일단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이제 TSMC가 워낙 그 파운드리 가지고 갑질이 심해서 삼성 파운드리도 찾아가 보고 인텔도 찾아갔는데 결론은 아시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TSMC가 높여달라는 가격을 다 맞춰주고요. 분기마다 선단 공정은 3에서 8% 가격을 올렸고요. AI 가속기라는 게 주상 복합 구조로 되잖아요. 이게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하는데 이걸 코어워스라고 합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요 비용을 최근에 20% 올리고 나서 이제 추가 증설을 해줬죠. 배신하고 싶지만 안 되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HBM3 같은 경우 독점을 했고 HBM3E부터는 마이크론이 진입을 했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퀄 테스트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변화는 될 것 같아요. 근데 SK하이닉스를 대체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밴드가 아직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SK하이닉스가 HBM3E까지는 주도권을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협상력도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하고 미팅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젠슨왕이 HBM4 차세대 HBM을 6개월 빨리 달라고 했다. 진짜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HBM4에서도 경쟁사들이 뭔가 판을 뒤집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 배신을 하고 싶죠. 삼각 동맹이라고 하지만 뭐 누가 강제로 조약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요. 뭐 대체제가 있으면 배신할 수 있는 건데 서로 독점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TSMC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싶지만 지금 AI 가속기에서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업체가 없죠. AMD가 기껏해야 5에서 8% 정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내년부터 HBM4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하던데 눈여겨볼 기업이 있을까요? 기존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일단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HBM3까지는 SK하이닉스한테 밀렸으니까 판을 뒤집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HBM4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요. 보통 이제 그 밴드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출력 단자 수를 늘리면 좋은데
기존의 HBM3까지는 이제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인데 HBM4부터는 2048개로 2배가 늘어나요. 입출력 단자의 밀도가 2배 이상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보통 HBM이라는 게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는다고 하지만 제일 밑에 1층에는 이제 베이스 다이라는 로직 칩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정말 이제 커스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메모리 파운드리화에 가까운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를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자기들은 파운드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턴키로 하면 잘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판이었죠. 삼성 파운드리가 잘 못해주니까 이 베이스 다이를 TSMC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SK하이닉스는 TSMC하고 베이스 다이를 이제 협력을 해왔던 거고 HBM4에서도 사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16단이 메인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HBM3 같은 경우는 8단하고 12단이 메인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SK하이닉스에서 16단을 깜짝 공개하긴 했지만 문제가 이거예요. 높게 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2단짜리하고 16단짜리하고 거의 이 두께가 비슷해야 되니까 그럼 칩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공정을 쓰려고 했어요. 다이렉트로 본딩 하는 거거든요. 칩하고 칩을 붙이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너무 비쌉니다. HBM4E 정도는 돼야지 일부 레이어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네덜란드의 배시나 국내 한미 반도체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사실 표면 처리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CMP 화기계적 연마 쪽 공정에 K시텍이라든지 여기 소재를 하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회사들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구리하고 구리 붙이고 유전체하고 또 이렇게 같이 붙여야 되겠는데 여기서 또 어닐링이라는 기술이 또 필요해지는데 거기서는 또 HPSP라는 회사가 이제 굉장히 저온으로 어닐링을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AI 산업 사이클로 볼 때 앞으로 어떤 섹터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은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쇼티지라는 키워드만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은. 혁명이라는 건 준비된 혁명은 없어요. 보통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그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급하게 막 수요가 생겨요. 그럼 그쪽이 가격이 급등하고요. 거기 관련된 업체가 수혜를 봅니다. 제일 먼저 급등한 거는 결국 AI 가속기였죠.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TSMC, SK하이닉스 그리고 장비에서는 일본의 디스코, 네덜란드의 배시 그리고 이제 국내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그 쇼티지의 수혜를 완전히 톡톡히 받던 거고요. 그 사이클이 한 2년 정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 여전히 그 사이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정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근데 이제 AI 가속기가 올 초만 해도 주문을 하면 H백 같은 거 주문하면 4, 50주 기다리는 거의 10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해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막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면 빅테크들이 지금 AI 군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I 군비 경쟁이라는 거는 결국 컴퓨팅 파워를 누가 제일 많이 구축하느냐인데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거든요. 아마존 같은 회사는 단일 프로젝트로 1,500억 달러 규모로 막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나 그 밑에 있는 테슬라 같은 이런 업체들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술을 지고 있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거의 10개 중에 4개는 미국에 지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AI 서버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미국에 있다고 보면 지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이게 갑자기 전기 수요를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전기 수요가 9% 딱 늘었는데 향후 20년 동안은 전기 수요가 38% 폭증하게 생긴 거죠. 미국의 노후화된 그리드망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장 유틸리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넥스트 에라 같은 회사들 그리고 ESS 쪽에 있는 플루언스 에너지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원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이쪽에 있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전기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해결된다 그러면 또 이제 급한 게
이제는 병목이 어디서 생기냐. AI 가속기에서 엄청나게 연산을 하고 이제 서버 자체에서 연산을 많이 하는데 이게 서버하고 서버 간의 통신이 또 중요한데 병렬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병목이 있는 거죠. 기존에 이 서버와 서버 간, 반도체와 반도체 간의 통신을 구리 기반의 선으로 통신하니까 느리더라. 그래서 여기에 광 통신이 들어갑니다. 이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생기는데 거기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쥐고 있는 회사는 또 한 번 나오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뭔가 전환이 되면 이제 코이런트 같은 회사들이 또 여기서 또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버 간의 통신을 할 때 중간에 스위치가 필요한데요. 이 스위치 용량이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데이터 용량이 크고 대량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써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셀레스티카 같은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AI의 발전 모델에서 컴퓨팅 파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 거예요. 빅데이터가 당장 내년부터 쇼티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팅 파워가 이렇게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줄 몰랐고 이 학습할 데이터 수요가 이렇게 폭증할 줄 몰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퍼블릭 데이터들은 AI가 대부분 학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빅데이터 쇼티지가 날 수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툴을 가진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프라이빗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사용자들에 대한. 그리고 SNS 제국을 구축하고 있는 메타 같은 회사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뭐 미국의 약간 커뮤니티인데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레딧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 그 AI 쪽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테마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순서는 요 순서였는데 이게 중첩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AI라는 산업 특성 자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전력 인프라가 좀 해결이 되고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로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거의 같이 와버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 중에서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여기서 뭔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장투하셔도 돼요. 네. 이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은요. 초반에는 뭔가 이게 그 타이밍에 따라서 크게 뭔가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지나고 보면 똑같아요. 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애플 같은 회사를 2000년대 초반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01년에 투자하나 2년에 투자하나 네,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AI 관련 투자를 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을까요? 사실 국내가 그동안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미국 테크하고 거의 동행을 했죠. AI 가속기가 핵심이었잖아요. 초반에는. 그러면 AI 가속기에서 핵심적인 아이템이 있죠. HBM이라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는 사실 엔비디아 AI 가속기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AI 가속기가 메인일 때는 우리 HBM도 같이 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가 뭐 사실 거의 20배 났잖아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런데 자, 미국에서 이게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 자, 여기로 진화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프록시라고 할 만한 주식들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HBM처럼 우리나라가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되는 거죠. 그게 올 하반기부터 뭔가 약간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커플링 될 만한 기회가 언제 오냐? 디바이스 AI가 내려올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인데요. 사실 원래 올 하반기에 좀 됐었으면 우리 테크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뭐 AI 스마트폰, AI PC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이게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요게 내년에는 또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만약에 내년에 애플 인텔리전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플러스 같은 것들이 꽤 쓸만한 서비스가 나온다. 그래서 하드웨어 수요를 촉발시킨다 그러면 우리 테크 시장이 다시 한번 붐업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가능성 영역이죠. 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